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에 보약이 되는 시간 수요 건강 스페셜 안상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건강 정보 제공과 시청자분과의 1:1 맞춤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건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많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년에 한 번 일상에서 벗어나 달콤한 휴식을 맞는 여름 휴가. 하지만 휴가철 교통사고 평상시보다 4% 이상 증가. 사고보다 더 무섭다는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다이어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휴가를 위한 막바지 살과의 전쟁. 지금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네, 오늘 수요 건강 스페셜 주제는 건강한 휴가철을 위하여 교통사고 후유증과 한방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태현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건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태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그야말로 도로가 차량으로 꽉 차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교통량이 한 40%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교통사고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휴가철이 되면은 졸음운전을 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또는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다른 분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몸에 상당한 충격이 가기 때문에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태현 원장님, 아무래도 이제 교통사고를 환자를 많이 보실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나요? 네. 이제 교통사고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방금도 이 대본 연습할 때 저희 작가분께서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근육과 인대가 손상이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아픈 것 같다고 이렇게 지금 한 달째 고생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교통사고 후유증은 뼈에나 엑스레이상 큰 문제는 없는데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낫질 않고 통증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를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은 잠깐 부딪혔더라도 금방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성적으로 통증을 가지셨거나 조금 나이가 있으셨던 분들은 사고가 난 이후에 미세한 트라우마를 당하고 나서 크게 회복이 안 되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넘어가도록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임상에서는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치료 받다가 조금 괜찮아서 안 받다가 다시 한 달 뒤에 또 치료 받으러 오시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치료를 안 받으시다가 3주 이후부터 또 아프셔서 갑자기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거를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외상이 없는 경우에 한의원으로 많이들 교통사고 후에 내원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은 이제 속이 울렁거리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또는 뒷목이 아프다, 또 허리가 아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정 박사님, 혹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어떤 건지 아세요? 보통 이렇게 뒷목을 잡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히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드라마에서도 또 예. 이렇게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김태원 원장님, 실제로 교통사고 났을 때 이 목에 가해지는 영향이 가장 큰 겁니까? 실제로도 우리가 드라마 보면 목 많이 잡고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단순히 그냥 드라마 얘기는 아니고요.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목의 통증이 교통사고 후유증이 한 30% 이상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허리 통증 같이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신체적 통증 외에도 두통이나 어지럼증, 소화불량 같은 이제 내부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사고 등의 충돌로 인해서 급성적으로 경부, 머리가 이렇게 착지처럼 휘어지게 되면서 생기는 손상을 편타 손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경우는 목 아래에 있는 근육들이 미세하게 손상을 받으면서 생기게 됩니다. 급성 염증 기동화는 목뿐만 아니라 목에서부터 목 아래로 근육까지 또는 등까지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경우 단순히 근육 통증이면은 1주에서 2주면 회복이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인대 손상인 경우는 척추 불안정성까지 야기해서 나중에는 디스크나 또는 만성적인 통증을 야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편타성 손상이라고 해서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안상원 박사님도 교통사고가 나보신 적이 있긴 하세요? 저는 다행히 교통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예전에 교통사고 때문에 좀 고생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목이 이렇게 아무래도 앞뒤로 젖혀지게 되면 머리가 무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이 좀 크게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목의 어떤 부분이 충격을 가게 되고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 건가요? 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요. 처음에 머리가 앞뒤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이 머리의 무게는 볼링공 무게만큼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앞뒤로 흔들릴 때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목 아래에 있는 머리 바로 아래에 있는 이 근육들이 천천히 늘어나면서 줄어들 수가 있는데 실제 사고는 그렇지가 않겠죠.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갑자기 늘어났다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채찍처럼 늘어난다고 해서 채찍질 증후군 또는 휘플래시 신드롬, 편타성 손상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지칭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 목 아래에 있는 이 조그만 근육들이 있는데 우리가 팔이나 다리에 있는 근육들은 힘을 쓰거나 운동을 해주는 근육이라고 한다면 목 아래에 있는 조그만 근육들은 고개를 자연스럽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목과 이 턱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갑자기 힘을 받게 되면 팔이나 다리에 비해서 더 많은 손상을 받게 되고요. 이런 근육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제 1차적인 근육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근육이 손상이 된 이후에 또 손상이 크다면 근육 아래에는 또 인대가 있습니다. 이 인대 손상이 겪게 되면은 후유증이 좀 심해지는데요. 인대 손상 같은 경우는 저 그림에 보시면 뼈 앞에 전종인대라고 있습니다. 전종인대는 이 뼈 앞쪽을 이어주는 인대인데요. 저 인대가 순간적으로 찢어지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통은 좀 빨리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근육은 우리가 이미지 그려보시면 좀 빨간색이죠, 근육은. 근육이 빨간색인 이유는 혈관들이 되게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에요. 혈관이 많이 분포하면 손상이 되더라도 피가 자꾸 몰려들게 되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잘 해주게 되는데 뒤쪽에 인대는 좀 하얀 이미지죠. 그 혈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뼈가 잘 가지 혈액이 잘 가지 못함으로써 회복이 좀 늦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대 손상인 경우는 근육보다 조금 회복이 좀 늦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부 조직 손상으로 인해서 근육이나 인대 또는 힘줄들이 이렇게 파열되거나 또는 구축되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이게 교통사고 때문에 이 디스크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목 디스크인 경우에는 이제 팔이 저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 디스크가 발생하는 확률하고요. 또 한방 치료를 통해서 목 디스크가 많이 좀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럼요. 한방치료로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나 목 디스크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팔까지 저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디스크인 경우도 있고 디스크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디스크가 아닌데 마치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개가 앞으로 갔다 뒤로 오면서 근육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면 목에서부터 팔로 흐르는 신경을 근육이 꽉 움켜줘요. 이걸 근육이 신경을 포착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럴 때는 마치 디스크가 아니라도 실제로 마치 디스크처럼 신경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아파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디스크인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 디스크가 사고가 나기 이전부터 원래 올랑말랑 하던 시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고가 남으로써 실제 디스크에 의해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사고가 나서 디스크는 아니었는데 목과 뼈와 뼈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면서 이게 만성적으로 1개월, 2개월 지나면서 점차 심화되면서 디스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나 팔이 저리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크를 염려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1차적인 일자목과 만성적인 일자목에 의한 통증을 또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그림의 일시적인 일자목 패턴은요. 우리가 사고, 급성기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상 보면 비록 중립에서는 일자목이지만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할 때는 어느 정도 C자 형태의 라인을 그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일자목 패턴에서는 그림상 중립 상태는 일자목이라도 앞으로 굽혔다 뒤로 이렇게 넘어갈 때도 두 군데 다 일자목 형태로 유지가 되면서 근육에 충격 흡수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깨가 무겁고 아파오는 통증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성적인 일자목 패턴에서는 단순 침치료보다는 순화 치료와 약침 치료 등 조금 더 강력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요 건강 스페셜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건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과의 전화 상담이 연결돼 있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저는요, 목하고 여기 머리가 너무 뻣뻣하고 너무 아프거든요. 아, 예. 그 머리가 많이 아프고요. 또 허리가 많이 아파요. 허리가. 예. 이 부분 바로 우리 김태현 원장님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실례지만 시청자님 나이 연세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73이에요. 73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머리는 아픈 지는 꽤 됐고요. 예, 이거를 고치려고 침 엄청 맞았는데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 많이 좋아졌는데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그리고 교통사고 나고는 더 아파요. 더 아파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온몸이 다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치료를 받아서 좋아졌는데 머리하고 허리가 제일 아프거든요. 교통사고가 언제 나신 거예요? 5월 3일 날이요. 5월 3일이요? 예. 그럼 지금도 치료는 받고 계신 거고요? 네,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한방으로 갔다가 한의원에서 침치료 받고 계세요? 네, 침 치료받고 또 물리치료 받고 그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면 5월 3일 날 사고 났을 당시에 비해서 네. 지금은 통증이 그 당시에 비해서는 좀 좋아진 편이시고요. 좋아진 것은 잘 모르겠는데 네. 다른 데는 좀 좋아졌는데요. 네. 좋아졌는데 머리하고 허리는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안 좋아진 것 같으시고요. 근데 내가 교통사고가 엄청 세게 났거든요. 아유, 앞가슴 뼈가 6대가 나가고 뼈까지 나가셨어요. 그래갖고 뒤에 골절이 생겼어요. 보니까 네. 어머니가 사고 나기 전에 이제 만성적으로 조금씩 통증이 있으시던 걸 이제 관리하던 시점이었고, 맞아요. 그죠? 사고가 나면서 좀 이후로 좀 많이 아프셔서 지금 많이 속상하신 상황 같아요. 네. 자,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연세가 일단은 73세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 사고가 난 거하고 70대 사이가 난 거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맞아요. 예, 우리가 젊었을 때 사고가 나면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회복을 잘 하는데 70대 때 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그 회복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맞아요. 이러다 죽겠다 싶은데. 그러고 계시고 다만 지금 치료를 잘 받고 계신 것 같아서 네. 한의원에서 지금 침 치료하고 한약 치료 받으셨죠? 네. 한약 치료 받으셨고 약침이나 추나 치료 받으셨어요? 네, 약침을 넣고 침을 넣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치료 잘 받고 계시거든요. 네. 다만 이제 어머니께서는 더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바빠요, 마음이. 예,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바쁜데 지금 안 나으셔서 이게 답답해서 전화하신 것 같아요. 네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개월은 사실 어머니한테 되게 긴 시간인 건 이해는 하겠는데 네. 그 교통사고 그렇게 세게 난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3개월은 그 3개월 자체는 이렇게 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피부가 상처가 나도 이 피부가 아물고 딱지 생기고 전처럼 피부가 되기까지는 최소 2주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큰 사고가 나서 피부 아래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찢어진 그 사고가 났으면 이거는 3달 이상이 더 걸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치료 잘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교통사고는 그냥 마음 편하게 낫겠지 하고 받으시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세요. 그리고 잘 낫고요. 자꾸 조급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상처 찢어진 거 조급해 한다고 결코 빨리 아물지 않죠. 네, 잘- 네, 시청자님 이제 예, 저희가 건강한 의사 지금 저희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상담해 드릴 거고요. 오늘 방송을 보시게 되면 이게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든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드시고 이제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지금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면 엑스레이상에서 문제가 큰 경우도 있고 사실은 경미한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엑스레이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이 통증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진단 아까 말씀하실 때 영상 진단 자료로는 또 나타나지 않는 후유증들이 많다라고 하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또 체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떤 경우에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제가 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는 이유는 사실 엑스레이상은 이 뼈만 보여요, 뼈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는 근육과 인대 손상이 많다고 했죠. 그런데 그럼 엑스레이상 뼈만 보이고 근육과 인대는 안 보이는데 왜 엑스레이 찍느냐? 간혹 나이가 많이 드시거나 65세 이상이 되신 환자분이거나 자동차 사고가 충격 100km 이상으로 사고가 났거나 또는 사지 감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뼈 중에서도 이런 중심되는 뼈, 큰 뼈 말고요. 이런 끝에 라인에 약간씩 금이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를 이제 제외시키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처음에 찍느냐? 이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65세 이상이 아니고 시속 80km에서 100km 이상이 아니고 특별한 신경 증상이 없은 경우에는 그냥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이제 보존 치료를 하는 겁니다.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아프다. 그럼 그때는 이제 조금 엑스레이 찍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역시나 큰 이상은 없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진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CT나 MRI 중 조금 더 정밀한 기계를 찍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많이 충격을 받는 부분이 이제 목하고 경추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내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아까 시청자님도 그렇지만 이 허리하고 골반 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목 다음으로 이제 많이 아파하는 게 이제 허리인데요. 허리 같은 경우는 제가 허리뼈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척추뼈가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꼬리뼈라 부르는 천추가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옆에 엉덩이뼈가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엉덩이뼈는 우리가 앉을 때 의자에 닿는 부분을 말하고요. 이 뼈들이 혼자 가만히 다 같이 뭉쳐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조금씩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앉아 있는 자세 생각해 보면 이 꼬리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야 앉을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충격을 이 뒤쪽에 있는 인대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로 보통 브레이크를 잡고 있죠. 이 사고가 날 당시에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의 발에 힘이 세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충격을 받게 되면 이 발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엉덩이뼈도 뒤로 이렇게 밀려주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골반이 틀어지고 통증을 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통증을 야기하게 되면 한의학에서는 추나치료라고 해서 골반을 바로 잡아주면 치료를 해주면서 저기 그림상에 있는 그 화살표 부위에 있는 인대들의 침을 꽂음으로써 인대의 회복을 좀 돕게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서 골반이 돌아간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 손상이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사고가 나게 되면 먼저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처럼 운전하는 경우에 골반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교통사고가 진행이 되면서 후유증이 남아서 목에서부터 그리고 어깨 그리고 허리라든지 전신적으로 또 이게 통증이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육이라든지 인대 같은 부분에 손상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통증 치료를 하는 게 좀 좋을 텐데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네, 한의학 치료는요, 우리가 어혈 치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어혈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교통사고는 개인 대 개인의 부딪힘이 아니고요. 1톤과 1톤 무거운 물체들끼리의 부딪힘입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엄청난데요. 이 충격량을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최홍만 선수가 주먹질하는 거하고 초등학생이 주먹질하는 건 파워가 완전 다르죠. 그 이유는 몸무게 차이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통사고는 1톤 대 1톤의 부딪힘이라고 했죠. 설사 그 사고가 쿵 하고 작게 부딪혔더라도 그 충격량은 어마어마하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충격량을 다 흡수하게 됩니다. 아이 같은 경우는 이 근육이나 인대가 되게 유연하기 때문에 충격을 잘 흡수해 주는데요. 어른들은 이제 근육과 인대가 이렇게 유연하지 않아요. 때문에 충격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몸 안에 쌓게 되고요. 이 충격량이 몸 안에 쌓이게 되면 보이지 않는 멍이 생기게 돼요. 이 보이지 않는 멍을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혈이라고 보고요. 이 어혈은 근육과 인대의 손상 회복을 좀 방해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 치료를 한의원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약 10일 정도 복용하게 되면서 침 치료와 아까 말씀드린 부항 치료, 분리 치료, 추나 치료, 약침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약침 같은 경우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을 직접 놓게 되는 거고요. 이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한약 치료 같은 경우는요. 어혈 제거하는 한약이 있고요. 다음에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한약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한약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혈 제거 한약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듯이 당귀, 홍화, 소목이 있는데요. 의외로 홍화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에서 사서 드시는 환자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드시냐 했더니 인터넷 정보 중에 뼈에 좋다라고 많이 퍼져서 홍화를 일부러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홍화 자체에는 뼈를 강화시키는 건 없고요. 다만 조금 어혈을 좀 빼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가적으로 뼈가 좀 건강해 보이는 듯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약재는 계지와 작약과 갈근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갈근 같은 경우는 근육에 고목나무를 생각을 하시면 고목나무에 물을 뿌려주듯이 근육 사이사이에 진액 좀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작용 때문에 우리가 숙취 해소에도 상당히 좋다고 보는 거죠. 갈근은 이제 한약재는 갈근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칡이라고 부르는 그런 칡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고가 나서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 차만 보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또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밤에 잠을 못 자고요. 도중에 자꾸 깨고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차를 못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다 표현을 하는데 이때 향부자, 시호, 산조인 같은 한약재가 들어가게 되면 향부자는 우리가 긴장된 교감신경을 이완시켜 줄 수가 있고요. 산조인 같은 경우는 잠을 좀 더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김태원 원장님께서는 한방 재활의학 전문의이시고 또 추나요법을 전문적으로 한의원에서 이렇게 시술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침이나 약침 치료는 받으셨지만 추나요법을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추나요법이라는 게 어떤 치료 방법이죠? 추나 치료 같은 경우는 한의사가 환자의 몸에 근육과 인대를 잡고요. 틀어진 뼈와 뼈를 그리고 근육과 인대를 잡아주는 요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네요. 먼저 다리 길이를 보고요.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면 골반이 틀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골반이 틀어진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 다리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왼쪽의 엉덩이 뼈를 맞춰주고 왼쪽 위쪽 허리뼈를 맞춰주면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다리 길이를 재서 균형이 맞춰졌나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게 되면 뼈와 뼈를 이어지는 근육 사이에 근육 밸런스가 맞게 되면서 상당히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또 마사지와 추나 치료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신데 마사지는 그야말로 주물러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나 같은 경우는 뼈와 뼈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뼈와 뼈를 맞춰주는데 환자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아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우리가
숙련된 전문가에게 받게 되면 뼈를 강제적으로 트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부드럽게 이완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아픈 통증이 없이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지금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어깨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좀 근육통이 좀 시달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추나요법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추나요법이라고 하면 우선은 아플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아프진 또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추나요법이 단기간에 효과가 발현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예, 추나요법은 보통 한 번 받을 거면 제가 받지 말라고 표현을 하고요. 최소 10번 이상은 받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통사고는 추나를 얼마나 자주 받는 게 좋으냐? 초창기에는 매일이나 또는 2, 3일에 한 번씩 받으면서 통증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고요. 조금 나아진 후에는 3일이나 5일 또는 7일 단위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 이거 역시 개인차가 있지만 대략 2주에서 4주 기준을 잡고요. 그동안에는 통증이 조금 없더라도 좀 지켜보는 것이 좋고요. 섣불리 뭐 3일 만에 합의를 해버리시고 그 다음에는 너무 아파서 오히려 고생하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추나 치료는 2주에서 4주 동안 진득하게 받으면서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다라고 하면 정형외과라든지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한방 치료만의 또 장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는 침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약침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아, 네. 약침 같은 경우는 한의원에 와서 처음 환자분들이 약침 놓을게요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게 놀라세요. 한의원에서 주사를 놓네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합성, 화합물인 경우가 좀 많겠죠. 약침은 뭐냐면 한약재의 특정 성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증을 없애거나 열기를 식혀주는 이런 갖가지 성분들의 특정 물질들을 추출을 해서 그걸 주사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한약에 있는 경혈이나 근육에 놓아줌으로써 치매 효과와 한약의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좀 매우 우수한 효율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거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이제 논문에서 한약 교통사고 이후 약침 치료를 받으면서 좋아진 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왼쪽하고 오른쪽 둘 다 상당히 통증이 빨리빨리 낮아지는 게 보이시죠? 저렇게 해서 약침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이제 많은 논문으로서 나타나고 있고요. 가끔 환자분들이 많이 경계하시는 게 약침도 이거 스테로이드나 다른 게 있는가,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고 하지만 약침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물질을 만든 거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네,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 가까운 한의원에서 침치료와 약침치료와 이런 추나요법을 받으시면 상당히 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해도 잘 안 나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죠. 사실은 우리 몸의 어떤 치유 과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그런 걱정이 좀 덜 하실 것 같은데요. 김태원 원장님, 치유 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아까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지금 3개월이나 걸렸는데 왜 안 낫는지에서 마음이 많이 급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사고 이후에 후유증이 이제 아물어가는 단계를 정확히 모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단계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고가 남으로써 근육과 인대에 손상을 받게 되죠. 손상을 받으면 발적 또는 붓거나 종창 또는 압통, 누르면 아프거나 또는 체온 증가, 그 부위에 이제 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염증 반응기라고 해서 그 어혈 제거 한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 기간은 보통 3일에서 7일 또는 10일에서 20일 정도까지 개인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연부 조직 및 재생 및 치유라고 해서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나면 여기 이제 딱지가 않는 기간이 있죠. 이 기간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면 속에서 근육과 인대가 손상이 되고 그게 염증이 났다가 이제 염증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회복이 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이 4주에서 6주까지도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환자분들이 통증을 좀 많이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는데도 점점 목이 더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피부가 딱지가 앉으면 이 부분 조금 굳게 되잖아요. 근육하고 인대 쪽도 그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약간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료가 잘못되는 게 아니고 생리적인 회복을 위한 생리적인 정상적인 반응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 딱지가 생긴 다음에 딱지가 점점 없어지죠. 속 안에 있는 근육과 인대도 점점점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조직이나 세포들의 재정렬화 그리고 흉터가 제거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이제 3개월 이상 걸리고 어떤 분들은 1년에서 2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움직이고 쓰기 때문에 연부 조직 재생 및 치유, 3단계인 재정렬화 이 두 단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건데요. 몸 안에서는 끊임없이 그걸 낫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천천히 어제와 오늘은 똑같지만 1개월, 2개월 지나고 나서는 상당히 호전되는 걸 느낄 수가 있으니까 교통사고 이후에 너무 마음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나 치료가 되고 있구나 마음 편하게 가지시면서 당당 원장님과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관리를 잘 해주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후유증이 몇 년 정도 또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치료를 잘 해야겠지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보통 분들은 또 비용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교통사고도 한의원 치료가 바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나 보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한의원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통사고 하면 대표로 떠올리는 게 정형외과 먼저 가야겠구나 생각을 하세요. 한의원은 요즘에는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치료도 돼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의원에서도 자동차 보험 치료가 다 가능하고요. 한의원에서는 침, 전침, 뜸, 부항, 물리치료, 추나치료, 약침치료, 한약치료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요.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한의원에 얼마든지 내원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만 받으시다가 한의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조금 놀라세요. 왜냐하면 물리치료만 받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한의사가 한약도 주죠. 그러다 추나치료라고 해서 직접 뼈를 정렬해 주기도 하고 부항치료를 통해서 안 좋은 피를 빼주기도 하면서 더 효과가 좋다고 많이 놀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사고 후에 이렇게 치료도 중요하지만 자기 생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은 건지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사고가 나면요. 첫날은 별로 안 아픈데 하고 자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했듯이 충격을 받게 되면 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어혈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이제 염증 반응이거든요. 아프기 시작을 하면 바로 온찜질을 할 게 아니고요. 이틀에서 3일은 그 열을 식혀주는 냉찜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따뜻한 핫팩을 통해서 온찜질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게 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사고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나면요. 환자분들이 물론 많이 아픈 경우는 쉬시지만 좀 경미한 경우는 후유증을 좀 가볍게 보시고 술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술을 드시게 되면 근육 회복,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회복이 늦게 됩니다. 그래서 1주나 2주는 좀 참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잠을 잘 취해야 밤사이 회복이 잘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일찍 주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요 건강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강한 휴가철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김태현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정유미 박사님, 휴가철에 가장 또 떠오르는 게 뭘까요? 왜 저한테 그런 걸 질문하시죠? 바로 휴가철이 되면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게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요즘에는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몸매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안 박사님 혹시 다이어트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살이 찌는 체질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오늘 점심에도 이 김밥을 먹고 헬스클럽에 가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이 잘 안 빠지고 우리 정유희 박사님은 늘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 김태원 원장님, 이 살이 찌는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살이 찌는 원인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먹는 게 많고 나가는 게 적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걸 조금 더 풀어 쓴다면 비만은 섭취하는 음식 에너지보다 생명 활동은 내장 활동이나 근육 활동에서 소비한 에너지가 적을 때 남는 에너지가 몸 곳곳에 쌓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인, 들어오는 게 많고 아웃, 나가는 게 적을 때 생기는데요. 우리가 실제 가만히만 있어도 숨 쉬고 잠자고 심장이 뛰고 소화를 시키고 생각을 하고 특별한 근육 운동하지 않아도 내장 활동에서 소비되는 칼로리는 전체 소비량에서 60에서 70%나 차지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근육 운동에서 소비하는 것이 15에서 20% 정도 되고요. 음식물을 소화하는 게 한 10% 정도 됩니다. 렙틴, 아디포넥틴 등 항비만 호르몬을 비롯해 인슐린 저항성 또는 고인슐린 혈증 등 비만을 심화하는 대사적 기전들이 여러 가지 밝혀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한 건 우리가 과식 그리고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생기는 것이 주 원인이겠죠. 조금만 한 번만 더 다시 정리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규칙한 식습관, 과다한 음식 섭취, 운동 부족, 내분기계 질환, 유전적 요인, 정신적 요인, 그리고 약물 이렇게를 비만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하긴 했는데 우선적으로는 먹는 양에 비해서 운동하는 양이 적다라고 하면 살이 찔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음식량을 조절하는 게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또 식욕 억제제를 드시면서 또 다이어트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이 외에 한방요법으로는 또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식이 조절을 제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일단은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적게 먹을 노력을 하는데 많이 실패들을 하죠. 이 실패를 하는 이유는 배고프니까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죠. 배고픔. 이걸 이겨내기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좀 이겨냈더라도 건강에서 부작용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힘이 없어서 막 어지러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방 다이어트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부작용들을 최소화해서 최대한 건강한 상태로 뺄 수 있게 도와주고 식욕 억제를 최대한 도와줄 수 있게 해주고요. 몸 안의 대사량을 높이고 지방 분해를 좀 더 빠르게 해줘서 효율성 있게 해주는 게 이제 한방 다이어트의 특징입니다. 제가 환자들과 한방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처음에는 이제 3개월에서 6개월을 길게 텀을 잡고 했어요. 그랬더니 빠지긴 빠지는데 환자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에 적게 먹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2주씩 기준을 잡고 환자들이 원하는 몸무게만큼 2주씩 딱딱딱 빼가면서 하는 걸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보통 5단계로 잡습니다. 처음에는 급속 감량기라고 해서 2주 동안 적게 먹는 거예요. 저열량식을 먹게 되고요. 이렇게 적게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적게 먹으니까 에너지는 필요하잖아요. 근육에서 에너지를 막 빼가요. 그러다 보니까 2주 후에는 체성분 검사를 하면 근육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몸무게도 빠져 있습니다. 이때는 환자분들이 조금 놀랄 수가 있습니다. 나 근육이 빠지는데 몸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 근육은 자연히 올라가고요. 지방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또 그 급속 감량기 2주 전에요. 3일 동안 절식기라는 단계를 거치시는 환자분도 계세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당장 내가 다음 달에 결혼식이 있거나 중요한 사진 촬영이 있거나 중요한 면접이 있을 때 나 빨리 좀 빼주세요 할 때 하는 겁니다. 절식기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선식과 물만 먹고 하는 거예요. 왜 3일이냐면 우리가 3일 동안은 조금 힘들지만 버틸 수가 있는데 그 이상 가면 이제 버틸 수가 좀 힘들죠. 이렇게 3일 동안 하게 되면 2kg에서 4kg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방이 빠진 거예요? 수분이 빠진 거예요? 묻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수분이 많이 빠진 거예요, 절식기에. 근데 이 절식기에 수분이 빠졌는데 그 다음에 바로 급속 감량기라고 해서 저열량식을 하다 보니까 다시 그 상태에서 근육에서 다시 에너지가 빠져서 2에서 4kg가 빠지고 다시 급속 감량기에 2에서 4kg가 빠지면서 이 17일 동안에 보통 수분과 근육량이 많이 빠지면서 7%에서 10%의 감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감량 정책이라고 해서 또다시 14일 동안 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는 1.5kg에서 3kg 정도가 빠져요.
처음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씩 덜 빠지긴 시작하지만 그렇지만 질적으로 좀 좋은 감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근육량이 빠진댔죠. 이 감량 정체기에는 근육량은 점점 올라오고요. 이제 지방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덜 빠져도 환자분들은 되게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지방이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다만 이 지방이 빠질 때는 케톤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이 케톤체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약간의 어지러움과 미식거림을 좀 동반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없어지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식기와 급속 감량기, 감량 정체기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면 28일에서 31일 정도가 소요하게 되고요. 이 기간 동안 적게는 4에서 5kg, 많게는 8kg에서 10kg. 이거는 기준은 60kg 여성을 말한 겁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이 기간만으로도 상당히 만족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이후에도 이제 더 빼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더 빼길 원하면 상담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데 사람은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처음에 굳게 먹었다가도 사회생활 하게 되죠. 회식 있게 되죠. 하면 점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고프다, 저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되니까 자기와 햇사람 이길 수 없죠. 그래서 결국 먹게 되고 또 환자는 죄책감이 휩싸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방 다이어트, 이제 각종 한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은 이 부분에 포기하지 않고 잘 상담을 해서 끝까지 원하는 목표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 생각하고요. 또 환자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운동은 중요하지만 운동은 아름다운 몸을 만들 때 중요합니다. 몸무게 감량 자체에서는 운동이 그렇게 큰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오히려 저는 처음에는 운동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운동하면 힘드니까 나중에 더 배고파서 막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또 먹지 말라고 합니다. 자, 제가 설명만 하면 지루하니까 실제로 다이어트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친구 아내분이셨어요. 2달 동안 교과서적으로 너무 잘 빠져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 절식기 3일 동안 지금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처음에 5월 10일 날 측정한 거고 두 번째 5월 13일 날 측정한 거예요. 이 3일 절식기 동안 2.6kg 정도가 빠졌고요. 체지방 근육이 1.1kg 감량됐고 체지방이 0.7kg 감량됐습니다. 그래서 2.6kg 빠졌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급속 감량기 14일 동안 했습니다. 이때는 몸무게가 3kg 정도 감량됐어요. 총 5.6kg 정도 17일 동안 감량이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체지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체지방 2kg 빠졌고 그 다음 근육이 0.7kg 빠졌고요. 그 다음 감량 정체기 또 14일 이후에 하니까 이때는 몸무게가 1kg밖에 안 빠졌어요. 하지만 체지방이 이제 14kg이 빠졌죠. 근육은 0.3kg밖에 안 빠졌고 이 기간 동안 지금 31일 됐거든요. 총 6.6kg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멈춰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환자분이 좀 더 욕심을 내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14일 정도 더 했습니다. 더 하게 되니까 그 이후 이제 3.3kg이 더 빠졌고요. 총 2달 동안 9.9kg이 빠졌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총 1.8kg 감량이 됐고 체지방은 6.9kg이 감량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분들도 부가적으로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아침에 몸이 붓거나 밤만 되면 몸이 부었는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한약이 몸 안에 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댔죠. 그리고 정체된 수분과 세포액들을 자꾸 순환시켜 주다 보니까 부종이 많이 사라졌다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종이 없어서 좋다고 하시고 다이어트가 끝난 이후에는 이렇게 적게 먹기 시작하면 위장의 탄력성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처럼 먹으려고 해도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많이 느껴져서 오히려 많이 못 먹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태원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제 머릿속에 이렇게 탁 박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2주가 지나야 그때부터 이 질 좋은 어떤 체지방이 감량이 된다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운동보다는 역시 먹는 것을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인터넷상에 다이어트를 위한 식이요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다이어트를 위한 식이요법의 원칙을 딱 오늘 결정을 해주시죠.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다른 프로에서 보다가 UFC 김동현 선수 있죠. 김동현 선수가 본인의 식이 조절, 감량 포인트를 얘기해 줬는데 너무 설명을 잘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걸 제가 그대로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탄수화물은 10%에서 20%만 먹습니다. 하루에 50g 이하를 먹게 되고요. 단백질 위주의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단백질을 60에서 70%를 복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는 시금치, 부추 같은 녹색 채소만, 야채만 먹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단백질 먹으라고 하니까 닭가슴살 시켜서 많이들 드세요. 닭가슴살도 물론 좋은 단백질 식품이지만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류의 단백질을 먹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가적인 효과가 뭐냐면 생선 기름을 같이 먹게 되겠죠. 그러면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빨리 변환되는 쌀밥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식이섬유가 많고 포만감이 있는 오트밀, 현미밥, 고구마 같은 게 좋겠고요. 과일은 의외로 환자분들이 난 과일은 괜찮은지 아세요. 과일은 살찌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만 꼭 내가 너무 힘들다, 좀 먹어야겠다 하면 방울토마토 5개에서 10개 정도 좋습니다. 과일은 그 당을 급격히 올려주기 때문에 몸에서 착각을 해요. 칼로리가 높으니까 남은 에너지를 저장해야지라고 해서 지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더욱이 어떤 분들은 이제 과일이 아니라 과일 갈아서 드세요. 과일 주스로. 과일 주스는 과일보다 더 안 좋아요. 그나마 과일이랑 같이 먹으면 과일에 있는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열량을 높이지는 않아요. 근데 과일 주스는 그 섬유질이 다 깨진 상태에서 당만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칼로리를 너무 높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물은 이제 하루 꾸준히 마시는 게 좋고요. 운동은 과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땀만 살짝 나는 정도도 충분합니다. 조금 더 보충하자면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GI 지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배고프고 기운이 없으면 당 떨어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GI 지수는 탄수화물이 소비가 되면서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이 되는 속도를 말해요. 이 포도당이 되는 속도가 높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당이 높네. 나머지 에너지는 필요 없겠구나. 몸에 저장해 놔야지 하고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 GI 지수가 낮으면 당으로 변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몸에서 나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네. 저장할 에너지가 없어라고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이 조절 외에 생활 습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도 비만에 영향을 끼쳐요. 왜 그러냐면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과 적게 자는 사람의 식이 습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잠을 적게 잔 사람은 당이 부족하니까요. 아무래도 패스트푸드나 단 거 중심으로 음식을 찾게 되고요. 또 잠이 모자란 사람은 식욕을 조절하는 뇌 중추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성적인 대뇌 전두엽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짐으로써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잠시 잊고 본능적으로 많이 맛있는 거, 인스턴트 식품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식이 조절 같은 걸 먹더라도 조금 더 똑똑하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이조절요법과 수면도 충분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우선은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체중을 감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요요라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요요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요요 현상은 어떤 거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사실 빼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가 있습니다. 뺐는데 그다음에 요요가 왔어요 해서 다시 시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 요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트 포인트라는 개념을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가 장염에 걸렸거나 또는 대장내시경 할 때 수분을 엄청 빼내요. 그럼 2에서 4kg이 확 내려가죠.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며칠 후에 보면 다시 원래 몸무게로 돌아온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 뇌는요. 적게 먹기 시작을 하면 내가 지금 기아 상태가 아닌가 하고 흡수율을 높여버립니다. 우리 생존을 위한 그 당연스러운 작용인데 다이어트는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뇌가 내 지금 몸무게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최종 몸무게로 내려간 다음에 3에서 6개월은 그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단 관리를 계속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그 한방 다이어트의 경우는 유지를 위해서 하루에 다이어트 기간에 하루 3포씩 먹거든요. 유지할 때는 하루 1포 또는 회식 전에 1포 먹으면서 최대한 그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라고 하면 결국 자기 의지와의 싸움이라고 보통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반복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지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한 말씀 좀 잘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가 다이어트 처음에는 되게 굳은 결심을 하고 하다가 결국엔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는 마라톤 같은 거예요. 100m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몸무게 목표를 조금 낮게 잡아주시고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거, 세트 포인트를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이어트를 한 번만 결심하신 분은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할수록 몸무게는 전처럼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한 번 결심하셨을 때 잘 상담을 하셔서 그 몸무게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한 6개월 정도는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한방 교통사고 후유증의 치료법과 또 한방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주신 우리 김태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 건강한 의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